이준석의 말씨름의 여정은 어제 12월 27일 탈당 회견을 하면서 실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말을 쏟아내었던 이준석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속마음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나간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달면서 준석 가면에 회색 색깔을 칠했습니다. 준석은 분명히 보수 쪽의 사람은 아닙니다. 민주 쪽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석 가면이라는 표시에 회색 색깔을 덧붙였습니다. 이준석은 어제 회견에서 당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직위와 출마 제안도 꾸준히 받아왔지만 전혀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 왜 당을 떠나면서까지 이런 궁색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을까? 끝까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리려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당은 이준석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그리고 출마까지 해라. 그러니 당에 있어야 할 귀한 자산 아니겠는가? 절대 나가지 말라 붙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만류를 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그 좋은 조건 그 모든 거를 뿌리치고 탈당을 해서 어제 바른 정치를 해보겠다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치와는 다르게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어제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이준석은 늘 그런 식이었죠. 남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아예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도 않는데 어느 누군가가 자기와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그 사실 자체도 확인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출마를 제의했고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말로 만류를 했었다는 그 사람이 과연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준석은 탈당 회견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을 자기 스스로가 던졌습니다. 첫째, 왜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회견을 하려다가 갑자기 상계동의 어느 고깃집으로 장소를 바꿨을까? 어렵게 허은하가 만들어준 국회에서의 회견을 기자들도 불편해하고 있는 상계동까지 가서 장소를 바꿨어야 할까? 여러분들은 왜 장소를 바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이준석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늘 국민이라는 말을 써왔지 시민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왜 시민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여러분들도 이 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을 기자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맨 뒤쪽 부분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떠난 날이 어제지요. 12월 27일. 자신도 밝혔지만은 이날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날이기도 하지만 2011년 그때였습니다. 12월 27일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청년 정치인으로 발탁된 자신으로서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기억될 날이었지요. 고마워해야 할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12월 27일과 인연이 깊습니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12월 27일. 2016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앞장을 섰고 비수를 꽂았고 집단 탈당을 한 날도 2016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023년 12월 27일 또 한 번 탈당을 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라고 두 번씩이나 배신의 낙인을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글쎄요, 12년 정치 경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짧은 그 정치 경력 가운데서 두 번씩이나 탈당을 하고 당을 배반하고 은혜를 배신으로 만들었던 이준석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잊고 다시는 기억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홍준표의 아픈 지적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홍준표는 한 번 배신한 자는 두 번 배신도 쉽게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절대로 이 배신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다. 분명하게 홍준표는 얘기를 합니다. 설령 이들이 당을 만든다 해도 그런 당은 바로 사라지는 포말 정당, 가루로 흩어지는 포말처럼 가루로 흩어지는 그런 정당이 된다. 득표 자체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홍준표는 아주 냉정하게 이준석을 비판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냉혹하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은 당을 떠나면서도 자신이 몸 담았던 당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 아니 평소에도 독소를 퍼부었으니까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자기 모순과 자기의 모자람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천박스러움도 보였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현재 전국의 위기 상황을 나열하면서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 정부 여당 나아가서는 대통령을 연일 공격해왔는데 이제는 팔 걷어붙이고 더 크게 심하게 비난하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못난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요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치껏 해야 된다고. 사실 저는 이 말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말 그대로 바른 사람이라든가 바르게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 시절에는 정책적인 말을 한마디도 해본 적도 없고 상대당을 비난해 본 적은 더더욱도 없었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연일 독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당 탈당을 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 글쎄요.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의당의 이정희가 당신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금까지 받아가면서 어떻게 남을 저격하러 나온다. 그 얘기를 이준석이가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었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준석이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회 문제점, 정부의 정책 문제점을 하나하나 꼬집고 비판했었습니다. 지금 사회의 예민한 문제로 등장한 의대 정원 문제의 확대, 그리고 지방대학의 소멸, 저출산으로 인한 군 병력의 감소, 국민연금 등 이런 문제를 꺼내 들면서 지금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임기 중에만, 내 정치 인생 중에만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런 식의 정치는 미래지향적인 정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누가 만들고 제시하는 대안과 제안이 더 진실하고 절박한가? 지금의 무책임한 대통령 그리고 위정자들, 한마디로 대통령을 끝까지 회견장에서도 씹고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지금 5가지인가요? 이것을 쭉 얘기를 해왔는데 30년 후에도 살아서 평가받을 확률이 높다. 자기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30년 후에도 이준석이가 참 올바른 제안을 했네. 그런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이 정도가 당 대표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렇게 무식한 사람,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 무개념과 무뇌의 이준석을 당대표로 세웠던 국민의힘이 참 원망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당대표 시절인데 그때부터 의대 문제는 참 심각했었죠. 의사들은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의사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급과 수급 조절 문제에 대해서 무척 고민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대학의 학생 수가 감소로 인구의 감소 절벽으로 지방대학의 학생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문제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군 병력 감소 문제가 어제 문제입니까? 오늘 문제입니까? 인구 감소가 쭉 이루어져 왔고 군대 갈 나이 20살 전후에서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왔고 앞섰던 정부가 그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 많은 돈을 갖다 투자하면서도 그것을 풀려고 애썼는데 윤 정부의 문제입니까? 아니, 앞섰던 자기가 당 대표를 했을 때에 문재인 정권에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이준석이가. 아니, 사회 문제로 지금 다 거론됐던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심각하게 우리 사회 문제로 등장해왔던 그 문제인데 자신이 당 대표로 있었을 때에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정책적으로 무슨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준석은 정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러니 정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2년 정치 경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헛소리 아니겠습니까? 돈 어떻게 해야 벌 수 있는가? 코인 갖고 돈 장사하고 또 이권에 개입돼서 돈을 챙기고 술 대접받고
지저분하지만은 성대접까지 뒤에서 아름아름 받아왔던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들통나서 결국은 당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던 것이 바로 당신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책 대안을 현 윤석열 정부와 그 정부 지도자들은 할 수가 없고 임기 내에 사고만 터지지 말아라. 결코 미래지향적 정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혹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모순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내건 것이 있었죠. 노동, 교육, 연금은 반드시 개혁하겠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미래를 위해서는 비록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고쳐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그 얘기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든가 그 행정부 정부 지도자들은 사고만 나지 말아라. 그냥 그 임기 내에 편안하게 가자. 그런 투로 정치를 해왔다고요?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비난을 하더라도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난을 해야 국민들이 합당하게 따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자다 말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하듯이 이제야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이 임기 내에는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무능한 정부라고 그걸 당신의 입에서 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당신은 당 대표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책임자로 있으면서도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발언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보수를 떠났으니 이재명의 가명을 그동안 당신도 열심히 쓰면서 위장 취업을 하듯이 해왔었는데 평소에 당신도 가면을 즐겨 쓰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신의 여러 장의 가면 중에 한 장을 어제 벗겼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당신의 가면을 한 장 한 장씩 벗겨 나갈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었죠. 그런데 참 관련된 기자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석을 했다고 하면은 기자들이 이 두 가지는 최소한 물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해할 그런 문제인데 제가 궁금해한다면은 그 기자들은 얼마나 더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기자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다가 왜 장소를 상계동 고깃집으로 바꿨을까? 물론 이준석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할 자격이 없지요. 허은하가 그때마다 도움을 줘서 국회 소통관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동안 기자회견을 해왔었습니까? 그런데 중차대한 문제, 국민의 힘을 떠나고 탈당하는 그 중차대한 그 기자회견장 문제를 상계동의 작은 갈비집, 고깃집에서 했다. 왜 장소를 바꿨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북하고 빈틈이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어제 당신은 탈당 기자회견했었죠. 27일. 26일 하루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가 아니라 당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회견한 것이 아니라 취임 수락 연설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 같으면은 아주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그런 취임 수락 연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는 국회가 아니라 비좁고 아주 시설 자체가 좀 떨어지지요. 당사에서 취임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놀란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국회 소통관에서 예약을 해놨다가 허은아 입으로 그걸 취소하고 상계동으로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화려하게 자기 비대위원장 당 대표격의 그 위치에서 회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 비좁은 데에서 수락 연설하는 것을 보고 당신은 뜨끔을했습니다. 역시 내가 한동훈 상대하기는 버겁구나. 그동안 오만방자한 행동을 해왔던 이준석이가 그 순간 잠시나마 훔축거리고 바로 상계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쪼그라든 것이죠. 제대로 임자를 만난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 내 주제에 맞는 곳을 골라보자. 서민 쪽 상계동을 고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민 코스프레를 한 것이죠. 당신을 보면서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상대하기는 버겁구나 하는 것을 당신의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난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시민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는데 늘 국민 하면서 내세웠죠. 한동훈이 장관 임임 때에도, 그리고 그저께 비대위 취임 때에도 동료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특히 서민과 약자 편에 서고 싶었다.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얼마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국민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서민적인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동료 시민들, 우리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동료 시민들, 그 말이 당신이 듣기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뭔가 나도 비슷한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그래서 한 얘기가 내가 넥스트 스텝,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시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마 본인도 이 말을 사용하면서 무척 불편하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민후사, 여러분들 정치인들 가운데서 선당후사라는 말은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들어왔지만은 선민후사라는 말을 써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당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우선이다. 이 말을 정치인들이 한 사람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이준석이는 늘 갑의 위치, 갑도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자가 갑의 질을 계속 유지해왔죠. 상대 모두는 다 정치 경험이 많고 적고 간에 자기 자신이 갑의 위치에서 남을 깔아뭉개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 이준석이었는데, 아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자리하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의 힘보다도 먼저 우선되는 것이 국민이다. 선민후사. 기가 막힌 얘기죠. 본인 자신이 그동안 정치 기억력 12년이라고 얼마나 거만한 태도를 보여왔습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무척 신경 써서 말하는 것을 보고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 정치에 득도한 사람이다. 정치 구단 정도가 아니라 정치를 득도한 그런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선민후사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민주당 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3신당 운운하고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당을 만든다 하고 있지만은 한동훈의 선민후사 이 말을 따라갈 수 있는 어느 정당도 없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웠던 정치 70년사를 접고 새로운 정치사를 쓰려고 한 한동훈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정말 이준석 씨에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다운 정직과 깨끗함, 소신과 패신을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꼭 지니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당신을 좋아한다는 그 착각 속에 살지 말기 바랍니다. 지지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을 추켜 세웠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당신이 가면 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의 가면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나 벗기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당신의 가면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실제의 민낯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신과 패기가 있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은 그런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